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선 가을 분위기가 좀 나게 지난 10월 하순에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동영상을 자주 만들지 못해서 동영상 올리는 간격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달 12월 20일이 지나면 좀 자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자를 찾아가는 여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졌던 물질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지난 200년간의 모든 사고를 집대성하여서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과는 이후 중세 1000년을 포함하여 2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더리가 쓰고 박종현이 옮긴 히랍 철학 입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러셀의 서양 철학사 내용과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오늘날 만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을 구성하는 같은 물질이 있는가, 철학 용어로 표현하면 사물을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경험하는 사물의 형태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가, 철학 용어로는 어떻게 형상을 이루는가 하는 형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물이 어떻게 해서 경험으로 지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제3의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변화에서는 운동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탐구 내용은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따로 있는가 하는 인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근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구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런 탐구를 한 사람이 있겠지만 기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밀레토스에서 살았던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습을 겸해서 다시 한 번 더 핵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사용된 그리스 말로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라고 하였는데, 아르케는 근원 물질, 구성 원리, 원인 등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의 초기 철학자들은 아르케를 탐구할 때 진로와 형상,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만큼 탐구가 깊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근원물질, 구성원리, 원인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은 아르케를 오직 하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하나를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그들은 모두 이론론자였다고 합니다. 이론론자였다고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로, 이때 아르케는 진로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물을 가정하였는데, 물이 만물을 만드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물 또는 물의 성질이 만물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파악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식물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는 것에서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된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탈레스의 제자로
최초의 과학자로 불리는 아낙시만드로스는 한 물질이 나머지 물질을 모두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것을 부정하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아르케로 실제 하지는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상정합니다. 이같이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아페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페 이론은 일종의 진료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낙시만드로스가 탈레스와 다른 점은,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 이론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아페 이론에서 음양 같은 대립적인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질 때, 음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대립되는 또는 보완되는 양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지만 음이온과 양이온처럼 상호 보상적인 또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만물이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대단한 통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온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현실 세계에서 아르케를 찾아서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단순히 진료로서 공기를 아르케로 주장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촘촘함과 느슨함, 응축과 희박이라는 아르케가 변화하면서 다른 것을 생성하는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아낙시만드로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에 운동과 변화라는 성질을 부여하여 탐구한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연 철학을 탐구하는 밀레토스 학파의 전통은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나서 아테네에서 활동한 아낙사고라스에 이어지지만, 아낙사고라스는 독자적인 물질관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레토스 학파와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기원전 5세기 철학자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크세노파네스입니다. 크세노파네스는 기원전 56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470년경에 세상을 떠나서 한 90세 이상 장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6세기 말에서 기원전 5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콜로폰 출신이지만, 콜로폰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자 방랑의 길을 나서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 각지를 유랑하다가 말년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 엘레아에 정착하여서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여기가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이오니아 지방을 구성하는 12개 도시 중에 하나가 콜로폰인 것이죠. 여기서 크세노파네스가 태어나서 정치적 망명을 거쳐서 정착한 곳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엘레아입니다. 그래서 콜로폰에서 엘레아로 이주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크세노파네스를 뒤에서 살펴볼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이자 엘레아 학파를 만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제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죠. 어떤 경우든 크세노파네스가 파르메니데스에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밀레토스 학파는 아니었지만 만물의 근원으로 흙 또는 흙과 물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만물의 구성 요소는 흙과 물이다.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파네스가 어떻게 해서 흙을 아르케로 주장하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세노파네스에 와서 액체인 물과 탈레스가 주장한 것이지요. 기체인 공기 아낙시메네스가 주장하였죠. 고체인 흙이 모두 아르케로 제시되게 됩니다. 크세노파네스 다음으로 검토할 철학자는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생물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기원전 54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48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피타고라스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뒤시대에 살았고 파르미네데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파르메니데스의 앞시대에 살았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인 에페소스에서 제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5세기 초에 활동합니다. 에페소스도 지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의 하나가 에페소스입니다. 전부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난 이오니아 지방의 전통을 몸에 가지고 있다 할까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 집안은 귀족이었으므로 제사장이니까요.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생활에 여유가 있었는데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일에 한 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에 의하면 사색을 하는 철학자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살았지만 밀레토스 학파의 과학 철학의 전통에서는 약간 빗겨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근원을 찾는 사유를 계속하여서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불이라고 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세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떻게 하여서 아르케가 불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는지 그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어진 것으로, 자연이죠.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은 과거에 주어져 있었고 지금도 주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만물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학설이 나오는데 만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흐르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흐른다는 말을 번역하니까 유전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만물 유전설이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과 변화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운동과 변화. 이 같은 생각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늘 새로운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그 당시 직관에 의한 가설이었지만 오늘날 질량을 가진 질량체는 만류 인력을 받아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통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무상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명했는데 만물이 새로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싸움, 투쟁, 전쟁이라는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물체 사이의 싸움에서 승리한 쪽이 남고 진 쪽이 소멸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요. 다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의, 이때 정의는 자스티스이지요. 정의라고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투쟁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특한 것은 그것을 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만물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를 불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불은 물과 공기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 요즘 말로 한 가지 원소입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사납고 치열하고 거침없는 성질이 투쟁과 싸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관계하는 아르케이므로 만물은 불과 교환되고 불은 만물과 교환된다고 하였습니다. 불은 물질이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지요. 불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는 영원히 살아있는 불이고 이 불은 적절히 태움으로 생성하고 적절히 꺼짐으로써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가요?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투쟁의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지고 이기고 하는 승부가 끝나지 않은 거죠. 평화나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긴장의 상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 시위를 묶은 활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활 시위를 묶은 활은 아주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투쟁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피타고라스가 주장한 조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철학자로서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그리스 말로 로고스는 넓게 해석할 때 진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는 만물의 내부에 공통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리 요소를 만물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과 귀로 지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각자는 자신의 지각에 따라서 각자의 세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내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세계가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에 들어있는 로고스는 오직 마음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공통되는 진리 자체는 마음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박식하게 되었다고 해도 지성이나 분별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어봐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자기 것만 보고 있고 자기 것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 못하므로 박식하지 않고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의 귀를 기울여서 만물은 하나이다 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 지혜롭다거나 선과 악은 하나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똑같은 길이다와 같은 선문다 같은 말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날 불교 철학이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앞에 이론에 끈이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지각에 의한 진리를 부정하고 물질 속에 들어있는 로고스를 마음으로 찾은 것은 인간 이성에 기반한 인식론의 단초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철학자는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15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445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의 식민지 엘레아 출신으로 기원전 5세기 전반에 활동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엘레아도 지도에서 다시 찾아볼까요? 여기가 크세노파네스가 콜로폰에서 이주한 엘레아이지요.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세기 말에 엘레아에 정착한 크세노파네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엘레아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중엽에는 밀레토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였으므로 학문의 전통이 서쪽으로 옮겨왔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철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주로 한 이오니아 지방의 철학자와는 좀 다르게 신비주의와 종교에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크로톤의 단체를 설립한 여기가 크로톤이죠. 크로톤의 단체를 설립한 피타고라스가 신비주의에 빠진 것도 이 같은 지역의 풍토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오늘날의 용어로 언어 논리학으로 사유를 전개한 철학자로서 그리스 철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원전 450년경 젊은 소크라테스는 파르메니데스가 65세의 나이로 아테네에 왔을 때 대화를 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세계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은 헤라클레이토스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만물은 흐르고 있었으므로 만물 유전설이죠. 운동과 변화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세계는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나름의 독특한 논리적인 사고를 거친 결과인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동사 st, 영어로는 be에 해당합니다. be는 있음 또는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였고 이해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전개하면 존재하는 어떤 하나는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바뀌게 되면 있다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물이나 불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공기는 바뀐 결과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있는 것이 있지 않게 되면 존재로부터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로부터 소멸되면 있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처음부터 있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최초에는 오직 하나만 있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논리 전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이 같은 논증은 그 당시에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파르메니데스의 논리 전개를 부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있는 하나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 되므로 변화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있지 않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허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파르메니데스에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생성이나 소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오직 한 가지 실체이며 이 실체는 변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한 덩어리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영원히 정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아르케인 하나의 실체는
딘달 물질의 연속수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실체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하는 모든 것이 순전히 환영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환영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오직 정신의 활동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맥이 닿아 있죠. 파르메니데스의 논쟁은 이상한 결론으로 이끌었지만 인간 정신을 물질의 존재나 작용과 분리하여서 독자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물질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는 실제하지만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정신의 사유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유와 존재는 하나하나로 일체가 되게 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고 내용도 어렵죠.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당시의 한 철학자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철학자는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기원전 49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430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칠리아의 남부 해안의 아크라가스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활동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크라가스를 지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아크라가스입니다. 여기가 시칠리아 섬이죠. 엠페도클레스는 그 당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신비적인 풍토의 영향을 받아서 피타고라스처럼 영혼의 윤회를 확고하게 믿는 신비주의자였으며 한때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철학자로서 엠페도클레스는 독자적인 물질관을 주장하는데 실제하는 많은 현상들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소, 엠페도클레스는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뿌리로는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거론된 네 가지 뿌리, 물, 공기, 흙, 불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고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뿌리 중에서 공기가 분리된 실체인 것을 실제로 발견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서 그릇을 엎어서 물속에 넣으면 그릇 안에 물이 꽉 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가 분리된 실체로 뿌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관찰한 현상을 자신이 직접 환경을 조작한 시름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경험을 통한 관찰이지요. 그 당시에는 조작하는 시름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시카를 해보면 물이 담겨 있는 물통에 그릇을 거꾸로 하여 바닥까지 눌러 넣으면 그릇에 물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릇의 윗부분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그릇 안에 들어있던 공기이므로 공기를 분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공기도 실체라고 판단하고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로 물, 공기, 흙, 불 네 가지로 주장합니다. 여기서 엠페도클레스는 다원론자가 되는 것이죠. 엠페도클레스는 당시 원소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뿌리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뿌리설이 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뿌리설을 주장하였지만 파르메니데스가 없다고 주장한 허공은 엠페도클레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뿌리가 실제하는 다양한 현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들 네 가지 뿌리가 결합하는 비율을 달리하면 다양한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엠페도클레스는 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죠. 몸속에 있는 뼈는 흙과 물과 불의 비율이 2대 2대 4로 되어 있다고 단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겠죠. 엠페도클레스의 네 가지 뿌리의 결합 비율은 피타고라스의 만물 구성 비율을 연상하게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이 수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수의 구조를, 만물이 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결합된 네 가지 뿌리가 분리됨으로써 현상은 소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생성과 분리의 원리를 사뿌리의 결합과 분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엠페도클레스는 사뿌리스를 주장하는 철학자가 사뿌리스를 주장하는 다원론자가 되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뿌리가 결합하고 분리하는 데에는 네 가지 뿌리 사이에 변환을 만드는 원인, 즉 변화의 원리가 되겠죠.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사랑과 불화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같은 것끼리 모이게 하는 원인이고, 다른 것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불화는 다른 것끼리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고, 같은 것끼리는 모이게도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랑과 불화의 의미가 이해되죠. 사랑은 오늘날의 물리적인 인력을 추상화한 것이고, 불화는 청력을 추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극단적으로 작용하면, 즉 사랑이 극단적인 우세를 보이면 모든 뿌리는 하나의 사물로 융합합니다. 반면에 불화가 극단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모든 뿌리는 흩어져서, 밀어내니까요, 흩어져서 같은 뿌리끼리만 결합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죠? 그러므로 실제로 경험하는 통상적인 세계는 네 뿌리 사이에 사랑과 분화가 혼합해서 작용하는 복합적인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땅덩어리와 물덩어리와 다양한 동식물로 구성되게 됩니다. 땅덩어리는 흙이 가장 우세한 것이고, 물덩어리는 물이 가장 우세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은 네 뿌리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생물에서 관찰되는 변화 또는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생물에게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허공이 없어도 운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엠페도클레스도 허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가 생각한 생물의 운동은 물고기의 운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물고기가 물을 헤쳐나갈 때 물은 언제나 물고기를 감싸서 물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물고기와 접촉하게 만들므로 결과적으로 허공이 없어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간의 이동이나 공간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공기 속에 있는 공기가 감싸고 있는 사물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뿌리는 항상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연속하여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생각이 물질의 연속설로 나아가게 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 보면 모두 틀린 내용이지만, 그 당시 철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철학자는 원자론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46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370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인 트라키아의 압데라에서 태어났으며 기원전 5세기 말년과 4세기 초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압데라를 지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 압델라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 페르시아를 포함하여 동방과 남방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압데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죠.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로 원자와 빈 공간을 내세웁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것을 원자로 환원하여 유물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상의 변화는 우연을 배제하고 기계론적으로 또는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서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역적인 설명에서는 초기 상태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간은 주어져 있었고 운동도 주어져 있었으며 원자도 주어져 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질 또는 순수한 사물을 계속 반씩 쪼개어가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것, the smallest piece죠. 가장 작은 것을 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토모스의 의미는 더 이상 분할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니 원자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원자이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지 동일한 것이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아르케인 원자는 물질의 근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을 구성하는 구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만물이 원자들의 집합체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대표적인 원자의 성질로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생성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원자는 보존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데모크리토스가 보존되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하는 것의 생성이나 소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주장하는 원자의 보존하고는 다른 내용이겠죠. 또 원자의 크기는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물질의 입자이고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은 원자 안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이며 너무나 단단한 성질을 가지므로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분할되지도 않지만 힘을 줘 깰 수도 없다는 것이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물질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원자인데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진료는 동일한 것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원자의 개수는 또 무한합니다. 무한한 수의 원자가 주어져 있으므로 사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존재의 무한성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자는 항상 운동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체의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늘 접하니까요. 운동의 원인은 밝히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원자들은 처음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과거에도 늘 운동했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동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자의 운동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자는 운동 중에 다른 원자와 만나면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원자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원자가 결합한 덩어리는 무게를 가집니다. 원자들은 결합이 일어나면 무게가 변하는데 무게는 결합이 한도를 넘을수록 더 무거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결합의 한도라는 말은 무게가 결합하는 원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엔 질량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지각할 수 있는 무게는 알고 있었죠. 데모크리토스의 설명과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틀린 것도 많지만 그 당시에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론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고 철저하게 사유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모크리토스의 만물 생성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진료, 본질이죠. 원자의 진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자가 다양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은 원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A라는 물질의 원자의 모양과 크기가 B라는 물질의 원자의 모양과 크기와 다르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원자는 운동 중에 충돌을 하면 원자의 무리들은 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합니다.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벼운 것은 가장자리에 위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자가 충돌했을 때 당구공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이루어서 소용돌이 친다고 설명하는 것은 데모크리토스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구성하는 존재의 다양성은 구성 원자의 형태와 결합한 원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그 종류는 제한이 없고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물질로는 단백질의 3차원 형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루는 자연적인 사물인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이름에 어울리는 형태로 다양한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하거나 분리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르셀의 서양 철학서에 나오는 문장을 예로 들어서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하고 있는 만물의 생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들은 충돌하면서 소용돌이 운동을 하고 여기에서 물체들이 생겨나고 최후에는 세계가 형성된다. 여러 세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세계는 성장하고 어떤 세계는 파괴되어 간다. 어떤 세계에는 해도 달도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세계에는 몇 개씩이나 있을 수도 있다. 각 세계는 더 큰 세계와 충돌하면서 파괴될지도 모른다. 어떻습니까?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로 만들어내는 우주가 잘 이해가 되나요? 이번에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뒷받침하는 빈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안에는 빈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분할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빈 공간이 없어서 분할할 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자 밖에서는 빈 공간은 원자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르메니데스는 빈 공간은 있을 수 없다고 논증하였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논증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현명하다 할까요? 데모크리토스에게는 공간은 무한하고 위도 아래도 없으며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평균 운동과 소용돌이 운동이 가능한 빈 공간이 항상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데모크리토스의 공간은 훗날 뉴턴의 절대 공간의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결합체의 운동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데모크리토스의 빈 공간과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했는지 이해가 잘 되시죠? 이번에는 데모크리토스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도 유물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철저한 유물론자이죠. 데모크리토스는 동물이나 사람에겐 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타고라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은 유네론을 믿든 믿지 않든 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은 원자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인 구형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혼은 가장 가볍고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자들이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질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크기와 형태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혼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인 구형이고 가장 섬세하다는 것은 가장 작다는 작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각과 감각도 원자들의 활동으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유물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와 상호 간의 거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겠죠.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니까요. 이 같은 차이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분별을 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촉각에서 단단하다고 하는 감각은 구성하는 원자가 촘촘히 차 있는 상태이고 사람의 접촉에 대해서 큰 저항을 보여서 단단함을 지각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부드럽다는 감각은 서로 간격을 더 많이 둔 느슨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압축이 가능하고 접촉에 대해서 저항을 덜 보임으로써 부드럽게 지각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미각의 단맛을 내는 것은 매끄러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물이고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것은 갈고리 모양의 원자나 뾰족한 모양의 원자로 구성된 사물인데 이런 원자들이 혀의 껍질을 미세하게 벗기고 억지로 몸 속으로 들어와서 맛을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황당한가요? 그래도 설명하는 노력이 가상하지요. 시각에서 색을 지각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을 도입하는데 빛도 크기가 특히 작은 섬세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작다는 것은 혼을 구성하는 원자보다는 약간 커야 되겠죠. 시각의 색은 물체의 표면을 형성하는 원자들의 각가지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표면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원자가 자신에게 와서 부딪히는 빛을 상이한 방식으로 되보내거나 반사하게 하여서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 지각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탐구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물질로서 설명하려고 하였는지 그들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00년 이상 이어져온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연 철학을 집대성하여서 장래 2000년 동안 올바른 지식으로 인정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